그게 단순히 뭐 친환경 정책, 대기를 갖다가 맑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낭만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전기차로 가야지만은 사실은 그 물리적 AI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FSD라든지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내연기관차는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걸? 차를 제어해야 되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파워트레인으로 움직이는 거, 엔진과 미션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전기 신호로 통제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어떤 게 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AI가 또 탑재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떤 전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공급 능력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로는 그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지금 뭐 웨이모라든지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라든지 이게 전부 다 전기차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들. 네, 세상은 그리 가게 돼 있어요. 물리적 AI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AI가 화두잖아요. 네. 그 물리적 AI가 구현되는 그 궁극은 결국은 자율주행차하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네. 이 두 개의 동력원이 뭐예요? 이 두 개의 이게 동력원은 배터리죠. 결국은 배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최악의 국면이 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은 조금 희망적인 리포트들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인데 여전히 이런 어떤 매도 리포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게을르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그러겠죠. 되겠죠. 사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 리포트라는 게 또 해당 증권사가 또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또 기관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를테면 마치 심판이 네. 심판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로도 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잘 페어하지 않은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네, 투자공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작년에 좀 몇 차례 모셨던 분인데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요즘에 2차 전지주들이 아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뭐 딱히 뭐 아주 뭐 반등을 뭐 세게 한다 이런 건 아닌데 왠지 자꾸 이제 다 빠졌나 이제 좀 올라가려나라는 느낌을 주는 모습들을 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악재가 오히려 더 많은데요. 뭐 악재가 나와도 이제는 뭐 크게 반응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럼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좀 한번 반등의 포인트를 찾아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해서 진짜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더 바닥을 찾는 작업들을 올해 내내 또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윤평론가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새해 들어 첫 뵀는데요. 네네. 올해도 평론가님 이런 인사이트들을 계속해서 좀 저희 투자공시에서 말씀을 좀 듣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앞서 제가 대략적인 개요는 좀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할 때마다 보면 개인들의 확실히 순매수가 힘이 되더라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아직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가끔 외국인이 살 때도 있긴 한데 뭐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요. 추세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개인들은 좀 계속해서 좀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그냥 저가 매수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뭐 저가 매수 이게 완전히 바닥권이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인식이라는 건 과거 경험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가 올라갈 때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고요. 그 어떤 고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제는 많이 내렸다. 그다음에 이 배터리 시장 자체의 어떤 바닥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작년 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거의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들.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악재들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는 뭐 캐즘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었고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 한국 배터리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어떤 우려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좋은 소식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악재라는 악재는 모든 게 다 터졌으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만 좀 평범한 좋은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주가가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어떤 인식들 사실은 그런 인식들이 이제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이제 어떤 단적인 예가 어제 이제 테슬라발 해가지고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 배터리를 쓴다 테슬라에서 네. 신모델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응급제도 우리나라 거 쓴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악재라는 악재는 거기다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호재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반등의 여지가 굉장히 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씩 뭐 붙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보면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네. 일단 소위 말하는 이제 생산하는 회사, 뭐 네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SK온, 뭐 SK온은 이제 물론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계열사지만 이런 제조사들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에코프로 네네네.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좀 더 탄력 있다고 그럴까요? 좀 활발하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반등이라는 표현이 아주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조금 바닥권에서 좀 다지는 모습에서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네네. 활발하다 네네네. 이렇게 좀 보여져서 네네. 개인들의 순매수도 에코프로주들에 좀 많이 가고 있고요. 이를테면은 뭔가 이게 일종의 선봉대, 뭐 선발대 역할 그런 거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이라는 거는 사실 2차전지 섹터에서 대장주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거기에 많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꽂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좀 거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근데 개인들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런 어떤 기업들 때문에 나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의 어떤 그룹주를 갖다가 산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동채 회장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삼원계 시장의 가격 자체를 갖다 가격 파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지금 사실은 LFP에서 좀 삼원계가 갖고 있는 단점이 비싸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 비싸다는 건데 그게 가격 완전히 파괴를 시켜서 LFP와의 어떤 경쟁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떤 허구적인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 이렇게 느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양극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만들 때까지는 광산, 네. 그다음에 광물부터. 재련, 그렇죠. 그다음에 전구체, 그다음에 양극재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각 단계 하나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여기는 부가가치가 붙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일괄 생산 시스템으로 만약에 구축할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은 네. 중간에 뭐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들을 다 한꺼번에 없앨 수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광산부터 해가지고 재련을 한다거나 이거 재련을 아. 직접 하게 되면은 사실 재련 과정에 붙는 마진 자체가 거의 뭐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니켈. 그게 환경오염이 뭐니 해서 말은 안 하니까.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그 농산물 같은 경우도 생산지는 굉장히 싸잖아. 그렇죠. 버려버리잖아. 그렇죠. 버리는데 이게 최종 소비자 날 올 때까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거 일괄 그 생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 마진을 없애서 그렇죠. 그래서 최종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를 그거 확 확 줄이겠다. 낮춰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26년까지 그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인도에서 다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죠. 광산, 니켈 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구체, 그 양극재까지. 이게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예. 가령 지금 그 우리가 LFP에 밀리는 이유 자체는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품질은 더 좋은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LFP까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제 배터리를 얘기할 때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원 재순환이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땅에 그런다면서요. 파묻든지. 예, 예. 근데 삼원계는 거의 다 재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똑같이 내려가. 그럼 어떤 걸 쓰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 폐 그렇죠. 배터리를 재활용할 재활용할 수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비용 자체를 갖다가 만약에 깎아준다라고 그러면 삼원계가 LFP보다 오히려 더 싸질 수도 있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네, 그렇죠. 이게 와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중고차 팔 때 이거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랑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예. 그 사후 비용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삼원계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그 생각하는 어떤 삼원계가 훨씬 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패러다임 바뀐다는 말씀 중에 제가 문득 드는 거는 네네. 지금 LFP는 중국 배터리 회사들 중심인데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삼원계 배터리가 그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다 그러면 네네네. 저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그렇죠. 전 세계 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식으로 간다. 그게 이제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26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년이에요. 그렇죠. 당장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가 약간 좀 고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든지 아니면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주장하는 비전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LFP하고 삼원계하고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사실은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를 않아요.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 그 미드니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니켈 비중이 니켈 비중이 중간 정도 없고 뭐 그다음에 고전화 미드니켈 같은 경우에는 LFP랑 그렇게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중국의 LFP가 이렇게 싼 이유 자체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의 LFP랑 싸워가지고 못 이길 거는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은 일단 현재까지 이제 사실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CATL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그게 뭐 1위죠. 전 세계 뭐 한 36%, 37%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게 사실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향으로 해가지고 CATL이 나가는 거는 미국향으로 나가는 건 4%밖에 안 돼요. 없죠. 네. 그다음에 ESS가 이제 좀 많죠. ESS가 35%예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 애들이 중국산 CATL 거를 싸게 사서 메가팩을 만드는데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점유율이 미국향으로 가는 게 한 35%지만 올해부터는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만큼 그렇게 점유율을 늘릴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중국에 보조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미드니켈이라든지 기존 삼원계에서도 그렇게 경쟁 못할 정도로 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코프로 그룹이 그런 식의 어떤 혁신을 해가지고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엄청난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좀 평론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게 얘기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어떤 완전히 수직 가열을 하게 되면은 가령 인도네시아에서 광산을 갖고 있어요. 지분 투자에서. 그다음에 재련도 거기서 직접 해요. 그다음에 전구체도 거기서 만들어요. 그러면 중간 단계의 마진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마진들이 없어지는 순간에 전구체 가격이 확 내려갈 거고요. 양극재 가격이 삼원계 양극재 가격이 기존의 LFP보다도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다.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영업 마진 그거는 약 한 12%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뭐 이게 일단 기업 측면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과장된다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양극재 가격을 갖다가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양극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배터리를 이제 제조할 때 들어가는 비중이 가장 크니 당연히 전체 배터리 가격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가령 양극재 가격이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공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내연기관차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캐즘이라는 게 정말 그렇죠. 해소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보조금이 없어도 일단 그 내연기관차랑 어떻게 보게 되면 경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니까 그게 그렇게 멀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정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초에 이천지 상황만 보더라도 이 캐즘이라는 게 뭐 몇 년, 3, 4년, 뭐 2, 3년, 3, 4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3, 4년 쪽보다는 1, 2년 쪽으로 이제 2, 3년 쪽으로 당겨지니까 이제 1, 2년 정도 뭐 길어도 남았다. 이 정도로 좀 더 줄여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블룸버그가 얼마 전에 그 리포트를 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올해
EV 시장 자체가 거기서 추산하기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요? 예, 예. 2025년? 예. 블룸버그가?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북미 지역이 30 몇 퍼센트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도는 110 몇 퍼센트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110. 예. 근데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이게 침투율이 워낙 많기 많죠.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성장률 자체는 한 10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수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그 글로벌리하게 놓고 보게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갖다가 늘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 규제라든지 네. 뭐 시장에서 작년에 노이즈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뭐 물 건너 갔다.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2035년이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뭐 없앤다 다시 완성차 업체들이. 근데 EU 집행위원회에서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CO2 배출 기준을 갖다가 완화시킨다. 원래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21년에 비해서 15% 강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시 물린다 그러면은 다른 산업 분야는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그렇죠. 가령 농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기타 산업 분야, 우리도 에너지 분야 이런 데서도 우리도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낮춰달라고 똑같이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EU 입장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나마 맞아요. 이 정도 기준을 만들었는데 맞아요. 네. 그게 일시 후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2035년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그 중단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원래 그 보통 이탈리아의 완성차 기업이라든지 이탈리아에도 뭐 좋은 그 유명한 피아트니 뭐 이런 게 많이 이런 있잖아요. 있죠. 네. 완성차 기업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면담 자체가 26년도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뭐 현실. 근데 그거가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원래 25년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EU 집행위에서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뭐 거의 성장을 안 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유럽 EU 경제 지역 자체가. 자체가.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 자체가 벌어질 거냐면은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 유로 지역 같은 데서는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안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거의 이제 종전으로 치닫고 있는 그렇죠.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경기 침체 둔화 현상이 심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악을 딛고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의 어떤 전기차 이런 것들이 그렇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요가 거고요. 확 늘어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의 전기차의 어떤 판매 현황을 갖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EV3가 엄청 잘 팔리잖아요. 기아 거. 네, 그게 우리나라의 2배 정도가 유럽 지역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 EV3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팔리느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최대 40 몇 %까지. 얘네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품질 좋은, 가령 EV3 같은 3원 계를 장착한 전기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영향들을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보면은 그 EU 지역에서의 어떤 성장, 이거는 굉장히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예, 예. 야, 이렇게 되면 참 이것도 결국은 따져보면 반사이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를 부과를 한 거니까. 그 반사 이익인 거고 왜 그럼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느냐? 유럽에서 전기차 제대로 만드는 데가 없잖아요. 폭스바겐 그렇죠, BMW 그렇죠. 또 가격들이 또 워낙 비싸고. 네, 비싸고 그 걔네들은 또 BMW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프리미엄급으로 만든다고 네.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전기차가 없어요. 일본은 그렇죠. 일본은 사실은 뭐 일본 하이브리드로 없어요.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거기에 경쟁 상대가 만만한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GM 뭐 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기차들의 어떤 품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유럽 시장에서는 거의 재편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작년 말부터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 올해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임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면 그래? 기아 EV3가 그래? 그렇다면은 올해 지금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부진한 편이잖아요. 네네네네. 이 트럼피즘, 네, 트럼프 리스크 네, 때문에. 네.
그러면은 지금이 오히려 좀 현대차와 기아를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아이, 타이밍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아니, 저는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이 투자를 집중하는 게 우리나라든 해외든지 간에 현대 기아차 그룹이 유일해요. 맞아요. 예.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감원, 뭐 축소 투자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에 OP 마진, 영업 마진이 10% 넘어가는 완성차 업체들이 누가 있어요? 전기차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네.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제조업의 보통 평균 뭐 영업이익률이 한 5% 전후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작년에 깜짝 놀랐던 게 현대차와 기아 같은 이런 일단 큰 회사가 이런 대기업이 영업이익률을 10% 넘게 냈다는 거 보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기아, 테슬라.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되죠. 그게 한 8점 몇 %, 그래도 높은 거예요. 일본의 닛산, 혼다가 왜 합병을 하려고 그래? 걔네들 영업 마진 보게 되면, 폭스바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5% 이하입니다. 2%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뭐, 우리는 그냥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차의 어떤 역량 자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높다? 글쎄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북미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전기차도 사실은 현대 기아차만큼 이렇게 많이 내는 완성차 업체들이 없어요. 지금 두 자리 내는 데는 아예 없고 없어요. 5% 이상 내기는데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네, 그 영업 마진도 그렇고 전기차를 갖다가 대수, 그러니까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올해 미국의 보조금이 발표가 됐잖아, 얼마 전에. 네. 작년에 40종에서 25종으로 줄었어요. 줄었죠. 뭐 폭스바겐 그룹 네. 다 탈락했어요.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것들. 일본 차이들도 웬만한 거 탈락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비안 다 탈락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작년에는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미국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올해 5종이나 들어갔잖아요. IRA로.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7,500달러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그러면 이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큰 아,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 작년에 인센티브를 주고도 현대기아차도 인센티브 줬거든요. 많이 네. 팔라고. 근데 주고도 그렇게 그 영업 마진을 갖다가 많이 남겼는데 올해는 인센티브 안 줘도 IRA 보조금을 받으니까 전기차 분야에서는 네.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2차 전지 업체 얘기들을 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로 나가는. 사실은 뭐 예. 이게 이제 유튜브 채널이 갖고 있는 묘미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이게 사실은 뭐 시간에 이런 부분들이 구애를 덜 받기 때문에 뭐 얘기가 진행이 되면 뭐 가는 데까지 가볼 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오늘 주인공은 현대차 기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 현대차 예. 기아는 사실은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현대차가 사실은 내재화라고 그러나요? 네네. 지금 완성 R&D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뭐 라인도 뭐 플랫폼 저 파일럿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구축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전고체 쪽으로 네네네. 엄청나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얘기 가지고 또 1시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제 그러니까 오리지널 업계 얘기를 주로 하고 네네네. 현대차 그룹의 이 2차 전지 관련된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요 얘기는 어차피 윤 평론가님이 또 워낙 내부적으로 또 잘 아시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평론가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뭔가 소위 말하는 일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을 3원계를 가지고도 LFP에 버금가거나 능가할 수 있는 이런 가격 경쟁력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게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근데 지금 이제 당장의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요.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기사로 많이 보셨겠지만 이 국내 증권사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뭐 거의 뭐 요즘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봤는데 거의 매일 한두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목표가 하향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목표가 하향 리포트의 주제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뭐 앞서 말한 대로 캐즘 문제, 수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 부족이죠. 그 다음에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이런 어떤 규제 문제, 또 뭐 중국의 이런 밀어내기 문제 등등등. 심지어는 최근에 뭐 올해 이제 BYD가 이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등등등 했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반등을 할 만한 모멘텀을 갖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거가 이제 주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너무 뭐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우리 2차 전지 업계를 어둡게만 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증권사들의 어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행적이라기보다는 후행적이라고 사실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전망을 갖다가 원래 담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그 리서치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떤 행태라고 보게 되면은 네. 사실은 있는 현상에 대한 어떤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확할 수가 있겠죠. 현재의 어떤 상황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의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전망 자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일 안정적인 거는 사실 보수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어떤 하향 리포트가 굉장히 줄을 잇는 어떤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증권사 리포트가 진짜로 들어맞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과연 몇 번이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그렇죠. 여지가 사실은 네, 있는 네. 거고요. 그건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죠. 사실 뭐 주가라는 게 실적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에코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내릴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실적 예.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진짜 엉망진창인 상황인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조차도 작년에 그렇죠. AMPC, 그러니까 이 첨단 제조 세액 보조금 받아도 작년에 적자가 크게 났는데 네네네. 세액 보조금 빼면은 6천억대 적자였으니까. 네네네. 그러니 뭐 다른 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뭐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렇게 적자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 하단에 있는 그 밸류체인에 얽혀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어려움이라는 건 충분히 상정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밸류체인 모든 밸류체인을 통틀어서 엄청난 투자를 사실은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그렇게 그 해오는 와중에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암초를 만난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이제 어떤 거대한,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실 페어한 방식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 누가 페어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뭐 걔네들의 어떤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광인 생산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광인 생산을 무차별적으로 유도를 하고 국내 수요를 넘어서는 거는 무조건 싼 가격으로 그냥 수출을 해라. 뭐 이런 정책들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보게 되면 몰살한 다음에 자기들만 나오면은 시장을 장악한 뒤에. 시장을 어떤 장악하는 어떤 전략들 그게 뭐 기존에 뭐 우리가 디스플레이 시장이라든지 태양광 시장이라든지 뭐 익숙하게 봐왔던 맞습니다.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적해야 되는 입장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에 의해서 굉장히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은 굉장한 암초를 만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거는 뭐 그 분명히 어떻게 보게 되면 현실인 거고 네. 그 어떤 주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걸 반영을 해서 그렇게 급락을 했던 거고요.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늦게 이렇게 하향 리포트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만약에 낼 거였으면 이전에 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향 네. 리포트 자체를.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으니까 지금 국면에서의 리포트는 어떻게 내야 되는 거냐면 목표가를 조금씩 올려가는 리포트를 내야 되는 게 그게 순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뭐 굉장히 그 엄정한 기준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수많은 2차전지 섹터 중에서 그 망할 기업들이 있겠죠. 있죠. 예.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리포트들이 이렇게 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2차 전지를 갖다가 2차 전지 섹터를 갖다가 완전히 커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 기업 몇 개를 꼽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장주들 비슷한 네, 거를 맞습니다. 리포트를 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이런 리포트를 내려고 했으면은 벌써 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 뭐 중반이라든지 가령 뭐 한 3분기라든지 예. 아니면 2분기 정도에 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최악의 국면이 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은 조금 희망적인 리포트들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인데 여전히 이런 어떤 매도 리포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게을르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그렇겠죠. 되겠죠. 사실은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 리포트라는 게 또
또 해당 증권사가 또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또 기관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를테면 마치 심판이 네. 심판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로도 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잘 페어하지 않은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오랫동안 내려온 고질적인 또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뭐 리스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좀 평론가님 말씀은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그 사람들의 분석을 갖다 읽어볼 만한 것들이 분석이 있지만 네. 부분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목표가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냥 목표가를 하향한다 그래가지고 뭐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나오는 게 그게 과연 리포트로서 어떤 가치가 네.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아까 LG 엔솔 얘기하면서 3년 만에 적자 전환 작년에 했고 3,770억 적자가 났는데 AMPC 이 AMPC 이거를 받은 거를 제외하면 6천억 원이 적자 규모가 넘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야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는 지금 웬만한 것들을 다 보조금이니 뭐 지원이 이런 거 다 폐지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AMPC 즉 이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이거 트럼프가 만약 없애버리면 우리 2차 전지 업체들 특히 미국에 진출한 2차 전지 업체들은 그동안 투자한 거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불용재고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혀 쓸 수 없는 재고들 이걸 갖다가 연말 되면 한꺼번에 털죠.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가 난 가장 큰 이유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적자가 났다는 거는 사실은 작년도의 시황 자체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쌓였다는 얘기니까 재고가.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수주 규모는 굉장히 컸지만 네.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해서 수주를 받았지만은 네. 실질로 그 앞단에서 전방 산업의 어떤 부진 때문에 그 수주 자체가 거의 뭐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올해도 계속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 말 기준에서 1년치 불용재고를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회계적으로는 그러니까 1분기에도 이런 어떤 최악의 성적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AMPC 얘기를 자꾸 하는데 AMPC라는 건 첨단 제조 세액 공제잖아요. IRA 하나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저는 작년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AMPC 자체는 IRA에서 일반 소비자한테 주는 보조금 정도는 축소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지만 AMPC 자체를 갖다가 폐지한다? 이건 불가능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지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미국의 제재 방침은 거의 뭐 그건 다시 설명할 필요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배터리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국가 안보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ATL을 갖다가 중국 군사기업이라고 등재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주도한 인물이 루비오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이번에 국무장관. 이번에 국무장관 되는 국무장관 지명자가 작년에 상원 시절에 상원에서 국방부에다가 그걸 갖다가 요청을 해서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이 한 거는 뭐냐면은 이 CATL 자체는 중국 군사기업이다. 중국 공산당 기업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가 미국의 발을 절대로 못 붙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AMPC를 갖다가 축소한다는 얘기는 없앤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 배터리 산업 자체를 갖다가 고사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대체가 있어야 되죠. 대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거는 뭐 테슬라. 근데 테슬라의 것도 온전한 테슬라 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양극재도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공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밸류 체인을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지만 이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의 밸류 체인을 온전히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노스볼트 파산했잖아요. 네. 유럽 기업들 야심차게 도전을 했지만 다 파산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선택은 어디가 되겠어요? 중국 거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걸 쓰는데 여기서 AMPC를 없애?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이 없죠. 예, 사실은 예. 뭐 직접적으로 2차 전지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조선업 가지고 얘기를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 조선업이 재건될 때까지는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뭐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뭐 평론가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의 나라를 할 게 사실은 그렇게 대규모로 도크를 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와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과 똑같이 중국한테 뭐 배를 맡길 건 전혀 아닐 테니 그러면 결국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이 잘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논리가 똑같이 2차 아니, 전지에도 똑같은 적용된 얘기네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도대체 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AMPC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IRA도 벌써 올해 시행이 됐잖아요. 그 트럼프가 만약에 IRA를 갖다 축소하려고 그래요. 보조금. 소비자들한테 7,500달러를 주는 걸 축소하려고 하게 되면 올해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임 이후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올해 내내는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예산이 잡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트럼프가 IRA를 축소한다는 것도 사실은 26년 초나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1년 이상 걸린다는 네, 얘기예요. 1년 이상 걸리는 거고 AMPC 같은 경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을 하는 거고요. 네. 특히 이 AMPC 혜택에 돌아가는 것들이 다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아, 그것도 네, 있나요? 아이오와 뭐 텍사스 뭐 다 이런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다 공화당 우세 지역 아닙니까? 네. 거기서 수많은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AMPC를 없애. 그래 한국 기업들이 만약에 우리 못해 파산해. 그럼 그거 어떡 하겠어요? 이게 사실 이게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취임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뭐 행정명령을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뭐 쓸 거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고 또 트럼프가 강성이고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마가가 또 대표적인 그런 어떤 슬로건이고 그런 이제 미국의 어떤 관련돼서 나왔던 뭐 IRA니 칩스법이 등등 이런 얘기할 때 다 안 될 거야라고 사실은 약간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접근하는 어떤 해석이 좀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또 한꺼풀 벗겨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대안이 뭔데라는 아까 평론가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뭐 미국 애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뭐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이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조선업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AMPC니 IRA니 취스법 문제 좀 확대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를 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이를테면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연히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자기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자체의 어떤 역량이 충분하다. 배터리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도 여러 군데 있고 네. 또 가격 경쟁력도 나름대로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 견제하겠죠. 미국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이 이뻐서 한국 기업들한테 AMPC를 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죠.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진출한 것도 아니에요. 다 합작회사잖아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여기랑 다 합작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독자 기업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자기들한테도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국가 이익을 생각을 한다면 중국 거는 도저히 안 돼.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 이걸 만들어야 되고 반드시 그런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업들은 아직 없어. 그 다음에 그 핵심 제조 역량 자체가 부족해. 양산 능력 자체도 부족해. 원가도 비싸. 근데 다행히 힘을 줬어. 트럼프 바이든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양보를 한 거예요. 사실 생각을 그렇죠. 해보십시오. 그걸 사실 한국 내에서 공장을 설립했다면 고용 창출 효과에 그렇죠. 뭐 수출에 따른 이런 효과 등등등 사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를 미국이 했기 때문에 좀 덜 먹는 지금 거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2차전지 섹터가 미국이 얼마나 투자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투자가 됐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지스틱스 입장도 있죠. 가령 뭐 소비자가 가까운 데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한데 미국의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단 말입니다. 네. 생산 원가 일단 높아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우리 기술들을 갖다가 합작회사니까 가령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가 우리 기업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뭐 벤치마킹 한다. 좋게 말하면 아니면 뒤로 얘기하면 빼간다.
뭐 어떤 기술 노출의 위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 간 이유는 뭐예요? 그럼 미국이 원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원했다기보다는 미국 애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진출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 요구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준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AMPC를 철폐해? 그게 미국 기업들이 있다.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상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빼면은 걔네들은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 미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ESS 형태로 발전소도 네. 들어가고 뭐 심지어 온갖 데 다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엄청난 수요에 한국 업체가 없을 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고 다 그렇죠. 중단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일본밖에 없잖아요. 일본 파나소닉은 근데 좀처럼 캐파 증설을 안 안 하잖아요. 하죠. 그다음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왜 전고체를 하냐면은 옵티머스, 그러니까 로봇 있잖아요. 로봇. 로봇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네, 작아야 되니까. 이게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게 폭발 위험이 없어야 돼요. 첫째. 그렇죠. 첫 번째로.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네. 조그마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결국은 안전성에서 우수한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에 그렇게 진심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네네네. 이게 뭐 얘기가 또 딴 데로 빠졌지만은 근데 미국에 그런 어떤 양산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충분히 배척할 수 있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뭐 동맹이라고 우리나라가 이뻐가지고 뭐 우리나라 배터리 받아들이는 거겠습니까? 자신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IRA를 없애요? 예. 네. 이게 사실 이제 오해 부분입니다. 이 AMPC라든가 IRA라든가 칩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우리가 경직되게 이 부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특히 우리 미디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필요한 미국이 필요해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절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전망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금씩 네. 조각조각 이제 앞서 평론가님 말씀 중에 나오긴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좀 올해도 뭐 아주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로 보이지만 내년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좀 좋아질 걸 생각하면 올해부터 그런 것들이 특히 주가에서는 좀 가시화될 수 있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전제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올해 쪽 2차 전지 관련된 전망을 지금부터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2기 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게 우리 2차 전지 업계에는 거꾸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리가 트럼프의 말로 트럼프의 정책을 갖다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의 에너지에 대해서도 뭐 집중을 하겠죠. 아무래도 뭐 자기를 밀어준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미국의 에너지 가격을 갖다가 최저로 낮추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다음에 전통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이 그 유럽에 대한 어떤 에너지 패권, 네.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에 대한 어떤 시장 장악에 대한 욕망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쪽을 민다고 해서 가령 뭐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로의 전환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늦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강하게 드라이브는 걸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왜 그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를 갖다가 등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냐면은 그거는 마땅히 그리 가야 될 길이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순히 뭐 친환경 정책, 대기를 갖다가 맑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낭만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전기차로 가야지만은 사실은 그 물리적 AI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FSD라든지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내연기관차는 못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걸? 차를 제어해야 되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파워트레인으로 움직이는 거, 엔진과 미션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전기신호로 통제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어떤 게 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AI가 또 탑재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떤 전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공급 능력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로는 그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지금 뭐 웨이모라든지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라든지 이게 전부 다 전기차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들. 네, 세상은 그리 가게 돼 있어요. 물리적 AI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AI가 화두잖아요. 네. 그 물리적 AI가 구현되는 그 궁극은 결국은 자율주행차하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네. 이 두 개의 동력원이 뭐예요? 이 두 개의 이게 동력원은 배터리죠. 결국은 배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트럼프가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휘청일 거라는 등 아니면은 무슨 뭐 그래서 2차 전지세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전통 에너지만 주안점을 두고 이거 억지로 막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럼프는 바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무지무매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미국 자체를 갖다가 그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옛날에 노키아 뭐 지금 그 피처폰 시대의 세계를 장악했던 노키아가 망한 이유랑 똑같은 이유로 그렇죠. 또가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 하나가 우매한 정치인 하나가 잘못 나오게 되면은 그 특정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 급속히 추락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과연 트럼프가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트럼프 어떤 책사들이 과연 그 길을 갈 거냐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권력자가 일개 권력자 하나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그 정도가 겁니다. 아니죠. 예, 네. 예. 의회도 분명히 제어에 나설 거고요. 설사 트럼프가 그런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트럼프 이기가 되면은 그 2차 전지 섹터는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그 의견에 저는 절대로 동의를 못해요. 예. 그럼 이게 단순히 중국의 견제, 중국 기업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굴기, 기술적 굴기에 대한 뭐 견제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미국이 그거에 대한 그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AI죠. AI를 네네네. 시대는 뭐 자율주행, 뭐 로봇,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뭐 양자 컴퓨팅 등등등 지금 뭐 차세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이 과거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패권을 장악을 해서 지금의 이제 미국이 만들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이 패권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한국의 이런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게 갖고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거군요. 거예요. 그게 우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왜 그러면은 중국산 2차 전지를 안 쓰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심장이잖아요. 동력이라는 거는 반도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심장 자체를 갖다가 믿을 수 없는 걸 쓸 수가 있겠어요? 가령 외부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ESS 시스템을 미국 군사기지에서 없애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중국산을. 외부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뭘 심어 놓는다거나. 예, 맞습니다. 예, 가령 뭐 계속 프로그램을 그런 조작을 의혹이 한다. 있었죠. 그런 네. 의혹들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인들이 그 미국의 어떤 오피니언 리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위협 자체를.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데서 그걸 갖다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의 어떤 제조 역량. 네. 이거는 세계 최고잖아요. 그걸 갖다가 트럼프가 조선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왜? 조선에서 인정을 했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2차 전지 섹터 아니면 배터리 섹터에도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의 손을 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수준을 좀 확대를 좀 해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의 경쟁력은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그렇죠.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고 그거가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뭐 방산, 네네네. 2차 전지, 네네. 그다음에 뭐 HBM 리시안 네네네. 반도체, 조선 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서 그 설계를 꼭 우리가 하진 못하더라도 그렇죠. 뭔가 만들어서 우리가 완성품을 납품하는 요거에 있어서만 원전도 뭐 들어가야 되는 거 네. 당연히 이게 다 이게 공통된 거네요. 제조업의 어떤 힘.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제조 양산 능력이에요. 그 제조 능력, 양산 능력이라는 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납기, 품질
단가를 맞춰줘야 이 세 가지 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게 바로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납기 잘 맞춰주고 단가 그런 데는 낮고요. 이런 것들을 갖춘 나라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우리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미국 예를 들어 지금 미국으로 우리가 좀 뭐 투자가 대부분 요즘에는 미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우리가 반도체 뭐 공장, 2차 전지 공장,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 공장 뭐 등등등 좀 미국으로 뭐 계속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방사는 조금 다른 문제고 조선도 사실은 작년에 한화가 네네네.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던 것도 좀 네네.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MRO를 하든 뭐 저 군함을 건조하든 거기서 이제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 이게 한국 내에서의 제조와 우리가 투자를 했건 투자를 받았건 이제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뭐 동남아가 됐든 다른 나라에 가서에서도 이런 제조업 경쟁력이 비슷하게 구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입증을 했잖아요. 아,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메타플랜트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그 전에부터 사실은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했잖아요. 현대자동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기아는 조지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플랜트도 성공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 역량 자체가 그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령 뭐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실패한 이유가 사실은 수율 자체를 잡아내지를 못하잖아요. 배터리 부분에서.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네, 근데 한국은 잡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 그다음에 기존에 쌓아온 어떤 제조 역량 자체라는 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소위 말 한류라는 거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였죠. 네네네.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는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 우리가 조금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다라는 네네, 거. 그렇죠.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정말 또 하나의 한류의 한 큰 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2차 전지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뭐 반도체 이런 데서도 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꾸 트럼프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미국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굉장히 큰 그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힘에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을 거란 네.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조선도 마찬가지요. 따라하고 있죠. 반도체 따라하고 있죠. 2차 전지 뭐 점유율을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 1등이잖아요. 네. 여기서 미국이 딴지를 걸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태클을 걸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네. 과연 우리의 어떤 제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훨씬 큰 격차를 가지고 중국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오히려.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언론들 그래요. 트럼프 리스크만 자꾸 얘기할 뿐이지. 그 미국이 그다음에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그 또 상대적으로 이득을 받았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점 가시화되고 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도움이 된 것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사실은 그래서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트럼프 이기 출범이 우리한테 위기가 아니라 자꾸 기회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네. 일기 때 세계가 공통적으로 시퍼렇게 질렸지만 제가 저번에 시간에도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우리나라 산업에 도대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냐 한번 여러분도 궁금히 생각해봐라. 뭐 세탁기, 철강에 대한 뭐 상표관세, 보복관세, 뭐 그 정도지요. 그게 뭐 우리나라 산업이 그때는 물론 뭐 산업적인 사이클도 지금보다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네. 사실은 트럼프로 인한 어떤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이 한국 경제에 있었느냐라는 네. 건 그건 아니잖아요. 한미 FTA의 개정 협상 정도를 요구를 했고요. 방위비 올려준 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철강에 대한 관세, 뭐 세탁기에 대한 관세. 사실 뭐 그거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뭐 그렇게 건설이 높았던 그래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전업체들이 사실 미국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미국 가전시장을 꽉 잡고는 있잖아요. 네, 뭐 네. 이제 일시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매크로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중국 제조업한테 따라잡혔을까.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업체들은 제조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빠르게 그렇죠. 추격을 하고 있는 거다. 네네네. 우리는 사실 그동안에 물론 우리도 뭐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선진국의 어떤 기술들을 배워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겠지만 거기에는 뭔가 오리지널리티가 우리만에 네네네.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의 대중 견제 이 정책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제조업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는 지금보다 우리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기회 요인이 생길 네. 수도 있다. 미국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중국을 제어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넘어가던 미국의 기술들에 대한 어떤 통제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이 그 어떤 제조업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종의 굴기라고 하죠. 그 속도 자체는 분명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기회가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업종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약간 잃는다는 어떤 리스크를 부담하지만은 중국과의 격차를 갖다가 더 벌릴 수 있는 아주 유리한 환경이 있는 거고요. 그 환경을 갖다가 잘 이용해야 되겠죠. 예. 예, 이게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 트럼프 2기 출범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뭐 기사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대부분의 내용들, 정보들은 부정적인 겁니다. 한국 경제 큰일 났다. 심지어 뭐 한국 경제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썸네일까지 다는 좀 알만한 분인데 그렇게까지 이게 뭐 결국 이제 어그로죠. 이제 뭐 조회수 땡기려고 그러는 거 뭐 의도는 알겠는데 뭔가 좀 실체에 그래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뭐 국뽕스럽게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좋게만 얘기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늘상 드는 생각이 우리 미디어가 우리의 능력을 우리 미디어들은 그 한국인의 능력, 한국 기업들의 능력을 조금 이렇게 폄훼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늘 있어서 오늘 좀 평론가님 말씀 듣는 중에 뭐 이건 진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좀 또 유튜브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제 생각도 좀 잠깐 좀 풀어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200%, 300% 동감합니다. 아까 현대차 얘기하다가 네네. 좀 제가 다음번에 하자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 나온 김에 풀어내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네. 아마 그래 맞아 현대차 뭐 이렇게 하더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여기서 뭐 길지는 않더라도 한번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는 뭐 누가 보더라도 앞선 전기차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뭐 그러니까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고요. 지금 현대차는 내연기관차는 당연히 물론이고 전기차로도 이 전환도 좀 잘 되고 있고 심지어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좀 뭐 일본 뭐 도요타나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뭐 크게 밀리지 않을 만큼 하고 있고 심지어 수소는 점점 글로벌 넘버 원 수준이고 차라는 차는 다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도 좀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종합 어떤 뭐 선물 상자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니까. 근데 앞서 평론가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대단히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현대차가 정말 제대로 선택을 한 것이냐.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아무리 현대차가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다고 하고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칫하면은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룹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해서요. 또 이게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고 왜냐하면 삼성 SDI하고 지금 SKC 이런 데서도 하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딱히 뭐 2026년, 27년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이 접근 방식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현대차나 이 현대차 그룹 관련된 기아죠. 이 주가에는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어느 완성차 업체들지 간에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꿈을 다 갖고 있죠. 그게 테슬라처럼. GM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뭐 포드, 스텔란티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랑 합작 공장을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령 진짜로 잘 만들 수 있으면은 배터리 내재화에 성공한다고 그러면은 자신들은 원가 어떤 절감 측면에서 그렇죠. 엄청난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걸 갖다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사실 완성차 기업들이 테슬라의 경우에도 봤듯이
이걸 내재화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가 예, 될 스스로 수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고체 이 파일럿 라인을 갖다가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 분야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그 뭐 배터리 3사보다도 오히려 더 예? 그 굉장히 아, 그래요?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조성이라든지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터리 업체들보다요. 그게 제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분야의 어떤 주장인데 그분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공부해 듣다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현대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거기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분은 보는 건데 뭐 저도 뭐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현대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에 왜 이렇게 집중하느냐를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순하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3원계 배터리 자체가 가격도 내려가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 그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을 갖다가 하락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특허를 냈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3원계 배터리보다도 뭐 약간은 아니고요. 그래도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충분히 뭐 인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UAM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이 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공장 같은 데 일단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가정까지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뭐 BMW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게 배터리가 불나봐요. 일을 하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하다가 불나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 가정은 특히 안전해야 되잖아요. 폭발하고 어떤 뭐 이런 부분들. UAM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능하면은 불이 안 나는 게 전기차에도 좋겠죠. 그렇지만 외부에서 불 나는 거랑 아니면 내부에서 불 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배터리 용량 자체를 굉장히 무거운 걸 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사람 정도 사이즈니까. 사람이잖아요. 그 175cm 뭐 그 정도의 키에 그다음에 거기 들어간 탑재가 되는 배터리 용량이 기존 3원 개로는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충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LFP 배터리 같은 건 거의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거기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안은 유일한 대안이 뭐냐? 그거 전고체 배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물리적 AI의 어떤 꿈이잖아요. 그게 자율주행차가 됐든 전기차를 통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로봇 이쪽도 굉장히 진심이잖아요. 그쪽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술력? 최소한 이 정도는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신들이 그런 어떤 기술력이 충분히 있고 생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신들이 뭐 굳이 생산하는 건 좋겠지만 생산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 가격 방어력이 생기잖아요. 구입할 수 있는 데는. 그리고 사실은 보면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렇죠. 로봇 회사 갖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UAM 쪽 네네.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뭐 이건 모빌리티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룹 내 어떤 계열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직은 물론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는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얘기는 하지만 테슬라가 아무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배터리가 약하면 결국은 이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중에 언젠가 뭐 기능은 테슬라 거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뭐 배터리가 워낙에 짱짱해서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는다든가 뭐 이런다고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현대차의 그림이 단순한 모빌리티를 넘어서서 그러게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통 우리나라 재벌들이 우리나라 배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다 배터리를 생각을 하고 사실은 취재를 다 했었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그러다가 여러 사정 때문에 사실 지금 3, 4화 정도만 남은 거고요. 그렇죠. 현대차는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를 생각을 했냐? 생각을 잘한 거예요.
두뇌 역할을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하고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심장은 뭐예요? 모든 거의 심장은 앞으로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IMF 전부터 제가 알고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때부터 배터리 개발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런 꿈은 있겠죠. 현대차 그룹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생산해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신들이 충분히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능력들, 그다음에 돈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회사들의 가령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겠죠. 배터리 3사에서 만든 전고체 배터리를 사들일 때 자신들이 충분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여력 같은 게 충분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테슬라가 자신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는 거의 원가보다 약간 높은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가 마진이 굉장히 박하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데 테슬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는 어느 정도 자신들의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잖아요. 네. 테슬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이 돼 있겠죠. 이게 참 어느 한 기업의 성장이 뻔히 보이는 것과 도대체 이 회사는 어디까지 가려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대표적인 게 이제 머스크일 겁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뭐 그다음에 뉴럴링크라고 해서 이제 머릿속에다가 뇌에다가 칩까지 심을 계획도 좀 하고 그 연구도 좀 하고 있고 뭐 테슬라라는 회사도 전기차 회사가 이제라고만 하기에는 이 뭐 ESS는 물론이고 뭐 이제 완전히 뭐 그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성을 담보해내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도 당장 한두 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 제가 너무 또 국뽕스럽게 제가 뭐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긴 합니다만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내 재계의 다른 어느 오너 CEO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현대차 그룹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중에서는 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현대 기아차 주식은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현대차 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 예.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에서의 앞서나가는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20%다라는 얘기를 작년 초에 했었고요. 그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6%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대장주가 될 수 있겠느냐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시가총액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합니다. 뭐 SK 하이닉스에 비교해서 2배가 사실 좀 넘으니까요. 근데 주가라는 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젠가 또 페러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현대차가 물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차이가 워낙 크지만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서 오다가 언젠가는 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또 모르죠. 시가총액이 넘어질 수 있는 것도. 하여튼 그런 면에서 뭔가 상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건 참 든든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로 좀 가볼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2000년에 관련돼서 말씀을 쭉 이제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평론가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올해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앞서 우리가 최근에 개인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투자 모습들은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 같은 느낌의 그런 굉장히 선행적인 선제적인 투자라는 모습으로 해석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그거는 이제 그럴 만한 분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유 자금으로 하고 있고, 자금 규모도 좀 되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뭐 크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거의 뭐 우리 투자 행태상 뭐 2차 전지주면 2차 전지에 그냥 몰빵하다시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움직임은 조금 더 시간이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차 전지주는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악재는 작년에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사실은 업황이 우리가 눈에 띄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는 뭐 실제로 실적이 발표되는
2분기 이 정도가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보통 이제 주가라는 거는 뭐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선행적으로 사실은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정도 시점이면은 조금씩 분할 매집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과연 생각이 있다라고 2차 전지 섹터에 생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게 가장 좋은 어떤 어떤 패턴?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게 아닐까 싶고요. 네. 변동성은 뭐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는 사실 없겠죠. 그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작년에 워낙 저평가였다가 올해는 이제 성적이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외부 환경에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시장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네. 없잖아요. 사실 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약간의 어떤 조정 뭐 이런 기미들이 사실은 있는데 조금 주춤해요. 예, 주춤하는데 사실은 네.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이 거기는 상당히 높다 맞습니다. 보니까 한 20% 정도까지의 조정폭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깊은 조정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럴 네.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한꺼번에 주식을 매입하는 건 굉장히 좀 그렇다. 그러니까 좀 분할 매수 접근 방식으로 가령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분할 매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들어가면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제조사들도 말씀을 좀 나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있고 포스코 사실 그룹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뭐 소재주도 있고 장비도 있고 등등등 있거든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일단 양극재 쪽을 유심히 봐야죠. 그러나 그래도 뭐 우리나라의 제일 대장주였던 그쪽을 갖다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쪽이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알파부터 시작해서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네. 얼마나 잘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있느냐. 소위 말하는 일관 시스템에 그렇지. 가까운 예,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들을 갖다 선택을 해서요. 그걸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일 거고요. 사실 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좋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투자가 기존에 이제 외국 가령 뭐 유럽의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난 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장비 수요들이 있었지만은 현재는 이제 투자 자체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들이니까요. 그 나머지 이제 기존의 2차전지 섹터 전체에서 뭐 양극재 업체, 음극재 업체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전해액 기업들도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들 있고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다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전혀 쓸데없는 주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좋았을 때 어떤 대장주의 어떤 역할을 했던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의 어떤 반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역시 제조사도 움직입니까? 아니면은 뭐 양극재나 이렇게 소재 단에서 움직이겠죠. 그 사실 배터리 3사의 어떤 실적이라는 거는 가령 뭐 그거는 좀 어떤 모멘텀을 일으키기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또 등치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엄청난 엄청난 호재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일단 악재라는 거는 전부 다 받아들였지만은 엄청난 호재가 있을 거냐. 가령 뭐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수조 원대의 어떤 수주들이 계속해서 공시가 되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크게 맞아요. 움직이질 그래서 않잖아요.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4분기 실적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마이너스로 나온 이유는 네. 뭐 불용 재고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일단 그걸 갖다 털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기는 그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재 업체들, 우리가 알만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등치들도 워낙 작고 워낙이 아니라 그거에 비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폭도 있는 거고요. 특히 또 악재들을 갖다가 완전히 선반영에 의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터리 3사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워낙 낙폭들이 크잖아요. 50% 이상 난 종목들이 뭐 7, 80% 이렇게 다 빠진 것들이 뭐 줄비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중에 좋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을 선택해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게 되면은 올해는 성적이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약 1시간에 걸쳐서
윤석천 평론가님과 2차전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차전지는 따지고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제조업과 관련돼서 좀 그 중에 하나이고요. 무엇보다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회사들 업종들은 작년부터 좋았지만 반도체도 작년 굉장히 좋았고 상반기까지긴 합니다만 작년에 약간 이런 경쟁력에 비해서 작년에 워낙에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 다른 요즘에 잘 나간다는 업종들에 비해서 그만큼 좀 낙폭이 큰 업종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거에 있어서 이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라는 거 뭐 여러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들 쭉 말씀 들어보시고 이제 슬슬 한번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평론가 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